저는 광복회 서울시 지부장 이동진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역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덕일 박사님께서 제국을 넘어 민국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사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그 정신이 어떻게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는지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 사이트나 우당기념관 사이트, 그 다음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사이트에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바른 역사 아카데미라는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앞으로 하는 강의도 전부 유튜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사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의는 원칙적으로 유튜브나 관련 사이트에 전부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7일 재산한수위원회 상임위원과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준식 박사께서 임시정부의 정치, 경제정책과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이준식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이 근대사, 특히 독립운동사이기 때문에 과거사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사를 보는 두 개의 아주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자학사관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사관이 있습니다. 자학사관이란 말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 극우들이 먼저 쓴 말입니다. 일본 극우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고 하는 사관이 자학사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는 겁니다. 일본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고백하는 역사는 자학사관이다 이러면서 이 자학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일본의 젊은이들에겐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벌써 한 50년 전부터 일본 극우 세력 안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일본에서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본 극우 세력이 쓰는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그대로 본따서 얼마 전부터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가 있습니다. 뭘 자학사관이라고 그러냐면은 친일의 역사를 얘기하고 독재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학사관이라는 겁니다. 왜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 부끄러운 독재의 역사를 왜 굳이 얘기하느냐? 자랑스러운 역사만 얘기하자는 겁니다. 근대사에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나요? 현대사에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고 민주화를 이뤄나간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근데 독립운동 역사 얘기하고 민주화운동 역사 얘기하면 거꾸로 친일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독재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면 그게 자학사관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독립운동 역사, 민주화운동 역사는 가르치지 말자는 게, 이야기하지 말자는 게 자학사관의 핵심입니다.
이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흐릿하게 보일 텐데 2008년에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과서 포럼을 만들어서 2008년에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아주 고약하게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은 이에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제의 폭력에 굴종하였다. 많은 한국인은 점차 독립의 희망을 잃어갔다. 나아가 그들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면 이제까지의 차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맞는 얘기 같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제강점 말기에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독립의 희망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을 때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패전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전국에 있는 감옥에서 수많은 사상범이 석방이 됐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사상범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 10,000명 이상의 사상범은 다 일제강점 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다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것도 일제경찰에게 발각이 돼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런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립운동은 아예 없었다. 독립의 희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서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교과서라는 이름의 책에 써놨습니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써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더 고약한 서술이 나옵니다. 보통의 한국인들도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전시체제에 참여했다. 황민화 교육이 한창이던 전시기에 수많은 한국인 학생이 각급 학교에 다투어 진학했다. 졸업생들은 전시공업화 전체로 늘어난 국내 일자리에 취업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제강점 말기에 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학교에 다님으로써 일제에 협력했고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노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부일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마 일제강점 말기 학교 다니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이 뉴라이트의 시각에 따르면은 부일 협력 세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 말기에 세금을 냈던, 학교를 다녔던, 공장에 취업을 했던 일제강점 말기에 이 땅에서 숨지고 산 사람들은 다 친일파, 부일 협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친일파라고 비난하느냐? 친일파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놨습니다. 일제강점 말기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했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친일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일 협력자인데 왜 특정한 사람들만 집어서 친일파라고 비난을 하느냐. 친일파라는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게 이 긴 서술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역사, 민주화의 운동의 역사를 자학서관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에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단지의 신채호 선생이 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처칠의 얘기입니다. 단지의 신채호 선생도 그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긴 했지만은 단지의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성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일제에게 땅은 빼앗겼지만 역사를 잃지 않으면 기억을 하면은 역사를 기억하면은 우리 민족에게는 재생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말에는 담겨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전사불망 후사지사라는 한자를 써놨는데 이 말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최근 근현대사를 기념하는 기념관, 박물관, 역사관이 전국 각지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세운 역사관, 기념관, 박물관에 가면은 늘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전사불망 후사지사란 말입니다. 전사라는 게 과거죠. 과거를 잊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미래를 위한 스승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과거는 뭐겠습니까?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일제에게 빼앗기고 1937년 중일전쟁 때문에 중국 인민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이 부끄럽게도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그 역사.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역사를 잊지 말라고 곳곳에 이런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 세균전 부대를 기념하는 기념관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전사불망 부사지사라고 쓰여져 있죠. 또 그 과거사에 대해서는 늘 반성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독일의 전 대통령인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거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5월 8일은 독일인이 꼭 기억해야 할 날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왜곡함이 없이 상기함으로써 우리들의 진정한 존재의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나간 일은 수정되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장림이 된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폰 바이츠제거가 말하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의 핵심은 뭐죠? 나치 역사입니다.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독일인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5월 8일이 독일 패전기념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연합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날이 5월 8일입니다. 한국 날짜로 5월 9일인데 독일 기준으로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5월 8일만 되면은 독일의 정치인들은 늘 반성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성합니다. 올해도 독일의 수상이 또 반성했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반성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더 이상 나치가 저지른 것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매년 반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과거사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의 총리죠, 명수상이죠. 빌리 브란트가 1970년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유태인 학살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후대의 독일인으로서 선대의 독일인들이 저지른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반성을 한 거죠. 근데 더 멋있는 거는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에 대한 독일 언론의 보도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 사람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독일인이 무릎을 꿇은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독일인은 아닙니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빼고요. 대다수의 독일인들이 빌리 브란트와 같이 무릎을 꿇고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늘 반성하는 독일의 자학사관이란 말은 없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학사관이라는 말 안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전사불망 후사지사란 말과 더불어 잘 쓰는 말인데요. 물망국지. 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라. 이 종은 사변 기념관. 우리는 만주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그럽니다. 9.18 사변 기념관은 입구에 있는 굉장히 큰 종입니다. 종에 보면 물망국지라고 새겨놨습니다. 신문을 하나 인용했는데 한겨레 2016년 2월 19일자 신문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친일인명 사진을 보고하려고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한 장면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콜라보라시옹 전시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콜라보라시옹이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협력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친일과 같은 말을 갖고 있는 게 프랑스의 콜라보라시옹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콜라보라시옹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나치에 협력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콜라보라시옹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 주최자는 프랑스 정부입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전시 주체입니다. 재밌는 건 이 포스터 사진입니다. 이게 콜라보라시옹 포스터인데요. 아래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히틀러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빼땡이라는
친나치 정권인 BC 정권의 수반입니다. 근데 빼땡은 프랑스 역사에서 보면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프랑스를 지켜낸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인데 원수까지 올라갔습니다. 빼땡 원수입니다. 근데 그런 빼땡이,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빼땡이 나치가 프랑스를 침략했을 때 나치에 굴복해서 나치에 협력을 한 겁니다. 당연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해방된 다음에 우리만 해방된 게 아니라 프랑스도 해방이 됐거든요. 나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친나치 세력에 대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숙정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나치 정권의 수반이던 빼땡도 법정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는데, 죽음을 당했는데, 빼땡은 사형까지는 안 가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언도한 이유는 빼땡은 친나치, 그러니까 나치에 협력한 범죄자이지만 동시에 한때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든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굳이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언도했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진 의미가 있는 것은 프랑스는 국방부도 자신들로 봐서는 한때 국민적 영웅이었던 빼땡을 나치 협력을 주제로 한 전시에 포스터로 쓸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자기 역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 이름으로, 프랑스 국가 이름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나라가 건국절 또는 건국기념일을 기념하는 지구상에 한 10개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라오스,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벨기에,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스위스는 1291년, 스웨덴은 15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1955년이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헝가리는 11세기 초 헝가리 왕국이 출범한 날이 건국 기념일입니다. 우리랑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처럼 근대적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다고 그날을 건국된 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중국이 국경절, 타이완이 쌍십절, 북한도 국경절이고요. 베트남 국경절, 일본만 건국기념일 날입니다. 대부분 독립기념일입니다. 다 독립기념일입니다. 해방기념일, 공화국기념일, 혁명기념일, 민족 독립의 축일, 파리제 헌법일, 독일 통일의 날, 통일기념일, 이렇게 이례적으로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나라는 통일된 날을 건국기념일로 합니다. 다양한데 어쨌거나 건국절을 기념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서 비춰봐도 건국절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첫 시간부터 나왔을 텐데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재헌헌법 전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재헌헌법 전문에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썼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로부터 30몇 년이 지난 1948년에는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헌법에 명기를 한 겁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저 위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기념사인데 여기 보면은 정부 수립 기념사입니다. 1948년 9월 1일 나온 대한민국의 첫 번째 관보인데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국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9월 1일 날 나온 관보인데요. 그러면은 1948년이 30년이면 1년은 몇 년이죠? 민국 1년은
1919년입니다. 이게 정부 수립을 기념해서 나온 우표입니다.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1960년대, 1963년에 나온 우편엽서입니다. 정부 수립 제15주년 기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게 재헌헌법 전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비춰서 현행 헌법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립정신이고 하나가 민주주의고 하나가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재헌헌법이라 현행 헌법이라까지 모두 비춰봤을 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출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4월에 임시정부란 형태로 이미 출범했다가 1948년 8월 15일 임시가 떨어진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 문서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정치 경제 정책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생소한 사진이죠. 먼저 왼쪽에 있는 독사진의 주인공은 허원이라는 사람입니다. 허원은 해방 이후에 남쪽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월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잊혀진 인물이 됐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아주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유명한 신간의 위원장도 지내고 한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명이 찍은 사진에 이 점선 표시한 인물은 김립이라는 인물입니다. 김립의 본명은 김이경입니다. 두 사람이 고향이 같습니다. 한경부터 명천 출신입니다. 5살 차이인데 19세기 말 막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던 상황에 청소년기를 보내던 동양의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자. 그래서 형벌인 김유경이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김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김립과 허원의 이름을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헌입니다. 입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싸우자. 그 각오를 가지기 위해서 이름을 고친 겁니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땅에 살았던 젊은이들이 꿈꾸던 겁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때가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거쳐서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유니까요. 대한제국식 군주가 통치하던 그런 군주제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이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함경북도 명천은 아주 함경북도에서도 좀 함경북도라는 게 굉장히 조선 전체,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문명이 일찍 발달하거나 그런 곳이 아닌데 함경북도 명천의 촌 출신인 두 사람이 이런 꿈을 가질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젊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었고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1910년 강제병합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립운동 그러면은 민족혁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즘은 독립운동은 민족혁명이자 동시에 민주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꿈이 독립운동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은 민족혁명이자 동시에 민주혁명이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혁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독립운동 단체에 보면 혁명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한혁명당, 민족혁명당, 조선혁명당, 혁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때 혁명이란 말은 한편으로는 민족혁명이고 한편으로는 민주혁명입니다. 일반적으로 3.1운동이라고 부르는 일대 사건을 저는 3.1혁명으로 부르자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다. 3.1운동은 혁명이다. 왜 혁명이냐? 3.1운동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덕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제국의 시대가 민국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는 제국이었습니다. 군주가 통치하든 황제가 통치하든 군주제 국가였는데 1919년 3.1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경문이 뿌려졌는데 그 경문 가운데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경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3.1혁명을 통해서 제국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민국의 시대가 문을 엽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서양 역사에 비춰서 서양 여러 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늘 피의 역사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룬 유일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영국에는 다 피를 봤는데 우리도 민주혁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3.1혁명 당시에 만세 시위를 하다가 거리에서 순국하신 분들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역사가 백안 박은식 선생의 추정에 의하면은 6,500명 이상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6,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제군경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린 거죠. 그 피의 대가가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가 아직 마무리되기 전인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이게 초창기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초창기 임시의정원 의원들 모습인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낯익은 얼굴이 몇 명 눈에 띕니다. 제일 가운데 흰옷 입은 멋쟁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으로 두 번째에 앉아있는 분이 임시의정원 초기에 맹활약을 한 해공 신익희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왼쪽 끝에 카이젤 수염을 기른 분이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또 알만한 얼굴이 예.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는 건데요.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 문서를 통과시킵니다. 딱 10조항으로 된 아주 간단한 헌법 문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래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등장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도 임시정원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망한 대한제국을 연상시키는 대한이라는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조선민국으로 하자, 고려민국으로 하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 현재 일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입니다. 혹시 현행헌법 1조 외우시는 분 있나요? 1조 1항. 현행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입니다. 똑같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약간의 고어투가 현대어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처음 등장했고 민주공화제라는 정체가 확립된 것도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와 공화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미국을 보면 그렇죠. 미국이 양당 정치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을 하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뭔가 지향하는 게 다르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민주와 공화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없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민주와 공화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라는 매우 독특한 정치체제를 구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임시헌장의 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당신은 국민이란 말을 안 쓰고 인민이란 말을 썼습니다. 당신은 인민이란 말이 훨씬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인 그야말로 혁명적인 조항입니다. 모든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귀천의 계급이 없다는 것은 이미 1894년에 1894년에 이 노비제가 철폐되면서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남녀의 차이가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선언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계급의 차이도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근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계급적인 불평등인데요. 특히 이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계급적인 불평등이 계급 사이의 불평등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 임시정부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인민이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평등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종교죠.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편지 쓰는 겁니다. 편지,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등하다, 그 다음에 자유롭다, 이렇게 나갑니다. 권리를 앞에 얘기합니다. 근대 국가에서 국민이 누려야 될 평등권, 자유권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6조에 가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평등권, 자유권을 앞세우는 그런 놀라운 발상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보여줍니다. 자, 3조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고 일체 평등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성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여성의 참정권을 아직 인정하지 않던 시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선열들은 여성의 참정권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평등하다고 이렇게 헌법문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시의정원 의원 가운데 명단을 보면 놀랍게도 여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마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김마리아 여사가 초창기 임시의정원 의원이었고요. 해방이 될 때까지 특히 일제강점 말기에는 임시의정원에 여성 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또 헌법문서는 매우 혁명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폐지한, 요즘 말로 하면은 사형제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창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도 또한 부정합니다.
다 합해봤자 10개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헌법 문서인데 매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구상은 몇 차례 수정이 됩니다. 1919년 9월에 한 번 바뀝니다. 1919년 9월에 왜 바뀌냐면은 1919년 9월에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서울에서 출범한 한성정부, 그 다음에 노령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대한국민의 세력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통합 임시정부 출범과 함께 헌법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라는 것을 개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해서 1944년에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1944년에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이때 헌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주석제와 부주석제를 도입합니다. 주석은 누구죠?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부주석은 우사 김규식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 대표로 주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사 김규식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야당인 뒤늦게 임시정부에 합류한 조선민족혁명당의 지도자 자격으로 임시정부 부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4년 주석제, 부주석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완벽한 합작정부를 이룹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어쨌거나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함의라는 규정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래서 계속 대한민국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민주공화제를 수립한다는 것, 주권이 국민 또는 잠정적으로 광복운동자, 당신은 국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인민이란 말을 썼지만 광복운동자에 있다는 것, 국민은 평등하다는 것, 국민은 각종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임시정부의 정치 경제 정책을 이해할 때 핵심이라는 거는 민주공화제라는 거,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초창기부터 놀랍게 평등지향적인 지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건너뛰어서 1930년대 이후를 얘기하겠습니다. 왜 1920년대는 왜 건너뛰냐면은 1920년대는 임시정부가 침체된 시기였습니다. 1919년 9월 합작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잠깐 활기를 띠던 임시정부의 활동이 192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임시정부 안에서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면서 먼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희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동희는 즉각적인 독립전쟁론자입니다. 바로 일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벌이자는 주전론자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던 이승만은 외교운동 노선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령 양성론자였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전쟁을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실력을 쌓을 때라는 점에서 이동희 선생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노선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동희 선생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또 임시정부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좀 침체되던 시기가 1920년대입니다. 1930년대 들어서 임시정부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시정부가 활기를 띠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1932년 4월에 일어난 윤봉길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의 홍콩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본 사람들의 천장절 행사, 동시에 일본군의 전승기념일이라는 것은 일본군이 상하이를 쳐서 이겼다고 한 기념일입니다. 전승기념일 행사를 하는데 폭탄을 던져서
시라카와라는 일본 육군 대장, 상하이 주둔 사령관이었습니다. 시라카와를 죽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동안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제하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장제스가 비로소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편으로는 활기를 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정부가 또 굉장히 큰 위기 국면을 맞습니다. 왜?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자리를 잡은 곳은 상하이 안에서도 프랑스 조계지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5개의 조계지가 있었는데요. 조계지라는 것은 남이 나라 땅을 힘센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게 조계지입니다. 서양열강 플러스 일본이 힘을 앞세워서 중국으로부터 땅을 일부 떼받은 겁니다. 상하이가 그렇게 해서 제국주의가 통치하는 공간이 됐는데 상하이에는 5개의 조계지가 있었습니다. 그 5개의 조계지 가운데 프랑스 조계지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왜 프랑스 조계지에서 독립운동을 했냐면은 당시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묵인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똘러랑스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관용 이렇게 번역되죠. 그러니까 관용 원칙 입각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프랑스 정부는 방해하지 않겠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말라. 프랑스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프랑스 정부가 용인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 안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모두 프랑스 조계지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프랑스 조계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체포가 됩니다. 상하이에는 일본도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사관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 윤봉길 의원을 통해서 프랑스 정부가 그동안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서 묵인하던 정책을 철회합니다. 왜? 사람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을 위한 투쟁인데 프랑스 정부가 봤을 때는 사람을 죽인 살인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임시정부에 대해서 프랑스 조계지에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쫓겨납니다. 프랑스 조계지에서. 그 다음 프랑스 조계지에서 쫓겨나니까 상하이에 머물 수 없고 그래서 10년 동안 1940년 충칭에 안착할 때까지 10년 동안 임시정부가 여기저기를 떠돕니다. 이른바 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는 임시정부 안에서의 내부 분열 때문에 좀 침체됐고 1930년대에는 중국 여러 곳을 유랑하느라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얻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데 그 전에 임시정부 안에서 그 정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26년 5월에 안창호 선생은 이때는 임시정부가 직접 관련할 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아닌데 어쨌거나 임시정부의 굉장히 유력한 세력을 구성하던 안창호 선생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대생산 기부를 국가 공유로 하자며 동감하는 자요. 나도 무산자의 하나이므로 부자와 자본의 권리를 타파해야 될 것을 아오. 그러나 지금 유산자니 무산자니를 막론하고 다 같이 합동 단결해서 오직 일본을 적으로 삼고 민족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념의 차이,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자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좌든 우든 다 손을 잡고 싸우자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런 발언을 배경으로 해서 192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게 이른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겁니다.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의 통합된 당으로 결집시켜서 이 당을 통해서 체계적인 독립운동,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1930년 1월에는 한국 독립당이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에는 주로 임시정부에 모였던 독립운동가들이 관여를 하는데요. 이 한국 독립당이 창당하는데 이를 보면은 국토권을 완전히 강국하며 정치, 경제, 교육의 근동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국을 건설한다. 이 신민주국이라는 게 아까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규정에 나오는 민주공화제 국가입니다. 당강에 보면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할 것, 그 다음에 토지와 대량 생산기관을 공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평등하게 할 것, 그 다음에 생활상의 기본 지식과 필요 기능을 소득시키며 충분한 의무교육을 공비로서 실시하고 국민의 소화권을 평등하게 할 것. 요즘 우리나라 의무교육 하고 있죠. 어디까지 합니까? 중학교까지 합니다.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국민이 원하면 모든 교육은 다 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 된다. 의무교육으로 실시한다는 건 뭐죠? 국가의 돈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발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발상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독립운동가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은 그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것이고 모든 국민이 다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거죠. 1935년 7월에 임시정부 밖에서 임시정부에 반대하던 움직임을 보이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관내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민족혁명당은 당 이름이 두 개인데요. 외부적으로는 민족혁명당이라고 쓰고 안으로는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즉그나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당을 만들면서 당일을 뭐라고 정하냐면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의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민주공화국 나오죠?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규정이 들어간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민주공화국을 꿈꿨다는 겁니다. 모든 독립운동가라 그러면 그건 또 거짓말이네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복벽제를 꿈꿨습니다. 다시 군주제로 갈 것을 꿈꿨지만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지향했습니다. 그 민주공화제의 내용이 바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평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도 보면은 원수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한다. 봉건 세력과 일제 반혁명 세력을 숙성하고 민주집권의 정권을 수립한다. 소수인이 다수인을 박삭하는 경제제도를 소멸하여 국민생활상 평등의 제도를 확립한다. 국민은 일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여자는 남자의 권리와 일체 동등하다. 토지는 국유로 하여 농민에게 분급한다. 대규모의 생산기관 및 독점적 기업을 국영으로 한다. 국민 일체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의 계획하에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민족혁명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소개한 임시정부의 안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한국독립당도 5년 전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당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30년대 들어서 적어도 중국 또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앞으로 우리 독립이 이루어져서 정부를 만들 때 뭐 어떤 체제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유명한 건국강령입니다. 건국강령은 조수왕 선생이 기초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건국강령은 헌법 문서는 아닙니다. 왜? 헌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건국강령은 임시의정원을 통과한 문서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헌법 문서는 아닙니다. 헌법 문서는 아닌데 거의 헌법 문서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긴 거를 다 쓸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면은 대생생 기관의 공급 및 수단을 국유로 한다. 국민 각계의 균등 생활을 확보한다. 토지의 상속 매매, 전양, 유증, 전조차 금지. 고리대금업 금지. 그 다음에 토지는 직접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족혁명당의 당간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41년 임시정부가 이런 건국강령을 만든 것은 바로 조선민족혁명당과의 합작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미 조선민족혁명당이나 임시정부나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조선민족혁명당과 임시정부의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41년 말부터 조선민족혁명당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의사 김기식 선생이 1942년에 충청에 가서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혁명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이던 김원봉 장군은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서 부사령관이 됩니다. 총사령관의 지청천 장군이었고요. 심지어는 임시정부와 완전히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화북의 조선독립동맹의 강령 내용이 민주정권을 근데 중요한 것은 큰 2번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본 동맹은 조선 독립을 쟁취하려는 하나의 지방단체로서 조선혁명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아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동한다. 제가 아까 독립운동가들이 혁명 얘기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진짜 혁명 얘기 많이 나오죠. 계속 혁명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화북에 있는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일본군과 직접 그 교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화북 조선독립동맹이 강령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중앙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지방단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언제든지 중앙단체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임시정부 사이에 사랑과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고 갑니다.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이 한글학자이기도 한 김두봉 선생인데요. 김두봉 선생이 김구 선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화북으로 좀 오십시오. 김구 선생도 여건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사람도 주고받으면서 합작에 대한 조선독립동맹과의 합작도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란 말을 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인가요?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하기 며칠 전에 이미 항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임시정부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임시정부의 주석이던 김구 선생이 서한회가 있었습니다. 시한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때 미군의 첩보부대인 OSS와 한국 광복군 사이에 합동작전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흔히 독수리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 광복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임시정부 인정했죠? 연합국 가운데 임시정부를 인정한 나라가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했습니다. 국가로서 승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합국이든 미국과 영국이 반대해서 승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영국으로서는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은 이게 영국의 식민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차 세계대전 할 때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인도 사람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인도에 대해서 이미 독립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독립을 안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임시정부만 승인한다는 것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영국은 임시정부 승인에 반대했고요. 미국은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임시정부가 바로 정식 정부로 들어서는 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승인하려고 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승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는 대신에 임시정부가 거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뭐죠? 카이로 선언입니다.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카이로에 모인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의 영수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국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카이로 선언인데, 유명한 카이로 선언인데, 카이로 선언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카이로 선언 내용에 보면은 그 한국의 독립은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독립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그 주축국이던 일본, 이탈리아, 미국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립을 약속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독립을 약속하지 않았고 타이완은 중국으로 돌려준다. 타이완은 원래 중국 그 영토니까 중국으로 돌려준다고 하고 한국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시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독립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약속입니다. 그전에는 한국이 독립을 약속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 열강이 콧방정한 상태였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받은 이유는 장제스가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를 설득을 했습니다. 한국은 독립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미국과 영국은 그게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임시정부가 거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카이로 선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쨌거나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말기,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미군 육군의 첩보당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동작전을 벌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합동작전의 내용은 뭐냐면은 광복군을 훈련시켜가지고 한반도에 침투시킨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침투시킨다는 겁니다. 왜 한국 광복군을 한반도에 공중으로 침투시키려고 했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치기 위해서는 한반도부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반도에 그냥 들어오기는 미군이 한반도의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실정을 잘 아는 한국 광복군을 먼저 국내에 진공시켜서 미군이 상륙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작전을 독수리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작전이 미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안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면 되는 상황인데 일본이 항복을 결정한 겁니다. 당연히 미군은 독수리 작전을 중단시킵니다. 이때 독수리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분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많죠. 장준하 선생, 김준엽 선생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작전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작전에 투입하기로 했던 광복군 일부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로 왔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8월 15일 이후에. 그래서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는데 미군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돌아갔습니다. 만약 역사에는 가정은 없는데요. 만약 독수리 작전이 진짜 시행이 됐다면,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미군과의 합동 작전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진공을 했다면 뭐가 되죠? 한국 광복군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참전국가가 됩니다. 참전국가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는 이제 바로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나치에게 점령당하자 드골이 런던으로 망명해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우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망명정부가 프랑스가 해방되자마자 망명정부가 바로 프랑스로 들어와서 바로 정식 정부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참전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그러면은 아마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교통도 안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룰 결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앞날에 굉장히 큰 먹구름이 낄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났구나.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됐죠. 김구 선생이 걱정한 대로 분단이 됐고 그 분단이 민족 상잔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얘기가 좀 샜습니다. 1942년에 그래서 임시정부가 합작정부가 됩니다. 여당인 한국독립당과 야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의 합작정부고, 그래서 임시의정과 임시정부에 민족혁명당 출신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부주석 제도를 도입해서 여당 대표인 김구가 주석, 야당 대표인 김기식이 부주석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통합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과 합작을 이뤘죠. 그 다음에 화북에 있는 조선독립동맹과의 합작을 추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소련 영토로 들어간 김일성 세력과도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렇게 그 합작 연대를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립 이후에 세워질 나라의 청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게 바로 민중화되고 자유와 평등입니다. 임시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민주공화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 평등. 194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한 조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3.1) 대혁명에 이르러, 놀랍게도 3.1 혁명이라고 하지도 않고 저는 3.1 혁명이라고 그래도 겸손하게 표현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애국지사들은 3.1 대혁명이라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죠? 세계 역사에서 대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혁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대혁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혁명에 대해서는 대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3.1 혁명이야말로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가는 대혁명이다. 그래서 3.1 대혁명이라는 구절을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 지금의 헌법으로 따지면 전문에 해당되는 게 서문인데요. 서문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3.1 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취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절 제도의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대한민국과 임시의정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자유, 평등, 진보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 핵심이 사실은 식민지근대화론 비판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도전으로 가겠습니다. 일제감정기에는 일제가 만든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 역사학계의 최대 과제가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일제 식민사관에 쩌든 사람들이 한국 역사학계의 주요 포스트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 출신, 와세대 대학 출신들이 곳곳에 박혀가지고 일제 식민사관 청산을 실제로 막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를 보호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친일 청산을 못하는 상황에서 학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4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젊은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움직임이 하나의 사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역사인식이 등장을 합니다.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사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조선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규정한 데 반해서 내재적 발전론은 비록 시기의 차이, 강도의 차이는, 세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선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내재적으로, 주체적으로 발전할 역량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근대를 받아들인 일본, 우리보다 먼저 근대를 받아들여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빼앗겼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근대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입장을 흔히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런 내재적 발전론이 1980년대 이후에 적어도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후에 그 한국 근대사를 설명하는데 주도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 슬슬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 사회 내부에서 반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본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지배할 때 그냥 수탈만 한 게 아니라 발전도 시켰다. 그래서 수탈과 발전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수탈과 발전론이라고 합니다. 이 수탈과 발전론이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 학계가 여기에 반응을 했고요.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반응을 했고, 여기에 또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일제감정기에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발전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스스로 발전할 여지가 없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잘 인용하는 에크트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에크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재적 발전론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조선 후기 이래 한국 사회에서 발전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렌지 밭에서 사과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렌지 농장에서 사과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단언을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에크트를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발전할 역량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가만 놔뒀으면 영원히 정체된 상황에 머물렀을 텐데 한국이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로부터 문명을 이식받았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문명을 이식시킨 건 누구죠? 한편으로는 서양 제국주의고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근대 문명을 한국이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은 비로소 근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대화됐다고 얘기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식민지를 겪지 않았으면 우리는 근대화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정체된 사회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경제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성장이 그래서 가능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해방 후에 빠르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유도 바로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훈련을 받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국가입니다. 일본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이 누나 할 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선열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일단 독립운동하다가 잡히면 감옥에서 그야말로 개돼지취급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문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고문이 일상화됐느냐?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지금은 경상북도인데 일제강점기에는 강원도에 속한 울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울진이 농민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냥 생목으로 하겠습니다. 1930년대 말 40년대 초 울진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분들이 합법적으로 농민운동을 하는 것이 힘드니까 당시 농촌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개조직을 이용해서 농민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개 이름이 등장하는데 두 개의 개 이름이 등장하는데 창육의 준양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창육의 준양계 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된 농민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명의 농민 가운데 6명이 경찰에서 취조를 받다가 사망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예심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예심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은 진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예심 과정에서 또 6명이 죽습니다. 역시 경찰에서 고문받은 후유증으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감옥에서 5명이 죽습니다. 울진이라는 조그맣다 그러면 울진 사람들은 펄쩍 뛸지 모르지만 울진이라는 한 촌에서 벌어진 한 사건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합하면 17명인가요? 17명이 옥중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문이 일상화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랬고 조선에서는 더 했고요. 그런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본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훈련을 받았다는 그런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 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역사행위의 주체는 민족이나 시민이 아니라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민족을 부정합니다. 민족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이 역사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비로소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종로에 가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만든 역사관입니다. 이 박물관 처음 만들 때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배제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역사도 대한민국 역사라고 포함시켜놨지만, 가보시면 알지만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의 역사부터 밝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뉴라이트가 주장해서 만든 박물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흔히 뉴라이트라 그러는데, 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역사가 중요하지 그 이전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 그 다음에 항일투쟁의 역사는 과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까지도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북한의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반헌법적인지는 헌법 조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억압은 과장되었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수탈했다는 것은 과장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식민지 시기는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온 서양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축적한 시기였다. 그래서 식민 시기를 겪음으로써 우리는 근대로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이며 이날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을 수여합니다. 이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건국훈장은 그동안 잘못 준 겁니다. 건국에 공로도 없는 사람들한테 잘못 준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 15일 사이에 3년 사이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공을 쌓은 사람들이 진짜 건국 공로자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건국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3년 사이에 대한민국 건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일부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에게 건국훈장 주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차마 친일파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건국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2008년에 나온 뉴라이트의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인데요.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써놨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과 일본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비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1910년, 1940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본과 동일한 속도로 연간 3.6%의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식민목과 식민지가 똑같이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거는 영국과 인도가 똑같이 경제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세계 어떤 경제사학자도 식민목과 식민지가 똑같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쌀은 일본에 수탈된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한 한반도의 전체 소득은 증가했다. 미안했는지 일본인을 포함했다는 수식어를 달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쌀을 일본에 수탈한 것이 아니라 쌀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이득 때문에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인구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다.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쌀을 얼마나 많이 빼앗겼으면은 제일 그나마 나은 게 만주에서 수입한 좁쌀로 쌀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 말기가 되면 그것도 안 돼서 초급 목표로 연맹했다 이런 것들은 뭐 증언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얘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쌀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 살게 됐다. 일본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잘 살게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는데 방점을 찍는 겁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해서 고통을 받은 조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 통치를 통해서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엔겔개수도 하락하여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인들의 키도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약간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 나온 통계는 기본적으로 민족이 들어가지 않은 통계입니다.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하지 않은 통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데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인들에게 영합한 소수의 친일파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통계를 보니까 수치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었다. 통계를 보니까 키가 커졌다. 통계를 보니까 생활 상태도 좋아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했고요. 건띠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2013년에 나온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미사변을 서술하면서 글씨가 작아서 잘 흐릿해서 잘 안 보이나요? 이게 을미사변에 참여한 일본 낭인들이 남긴 기록인데요. 자료 탐구라고 해가지고 일본 낭인들이 남긴 자료로 학생들한테 소개한 다음에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일본 낭인들이 남긴 기록이다. 일본 낭인들의 입장에서 왜 명성황후를 시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봐라. 무슨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명성황후가 왜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일본은 명성황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이해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 학생들한테 선동질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교학서 교과서 278쪽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이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의 차림새나 일본어 간판을 제외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명동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놀라운 발상입니다.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과 2013년의 명동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무슨 얘기죠? 2013년 명동거리의 모습은 매우 번화합니다. 매우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발전된 모습이 2013년에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라 80년 전에 이미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방 이후 우리가 거둔 놀라운 경제 성장은 바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졌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80년 동안 명동거리의 모습이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온 명동거리의 모습이 8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80년 동안 우리가 주체적으로 발전시킨 건 없다는 이런 놀라운 발상. 근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검정을 버젓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생각해보라고. 이런 명동거리의 모습은 당대 우리 민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당연히 부러워했다는 대답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가져온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일제 식민 통치가 가져다준 발전의 모습을 보고 발전의 모습에 2013년 이후 역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주목하라고 이런 이따의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죠. 서울의 경우 한국인들은 청계천, 이북의 북촌과 마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한 반면에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천과 용산 등에 거주했다. 즉 한국인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신시가지를 조성했다. 놀라운 발상입니다. 앞에 서술은 맞습니다. 서울에서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하고 조선인들이 사는 동네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굳이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고 일본 사람들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고 굳이 써놨습니다. 그럼 왜 쫓겨났죠? 못나서. 지가 못나서. 우리 민족이 못나서 쫓겨난 거지 일본 사람들이 억지로 쫓아낸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농촌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에 와서 빈민이 됐습니다. 도시에 와서도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삼수갑산 화전지대에 들어가서 화전 짓든지 아니면은 만주에 가든지 연해주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는 굳이 일본 사람들한테 쫓겨난 게 아니야. 너네가 못나서 쫓겨난 거야. 너 탓을 해. 쫓겨난 사람들의 후손인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제 식민통치 탓하지 말고 못난 우리 탓을 하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놓은 겁니다. 친일파 옹호의 백미입니다. 김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요. 김성수가 누군지는 아시죠? 대한민국 해방된 다음에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냈고요. 해방되기 전에는 동아일보 사주였고 보성전문학교 교주였고 아주 이름을 떨치던 사람인데 김성수는 일제 말기에 친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구인 친일반미적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의 중대한 친일반미적 행위자를 결정을 했는데 김성수는 그 1,006명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인정한 중대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인데 그런 중대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굳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이렇게 길게 변명을 드러났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이것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대까지 응가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수는 해방이 될 때까지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김성수의 고향이 고창인데 고창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물고 있던 김성수를 가지고 고향에 낙향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뒤 다 거짓말입니다.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으나 거절했고 일제가 대표적인 친일파에 대해서는 창씨개명을 일부러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씨개명이 강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친일파에 대해서는 창씨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일제가 주는 자기도 거절했다. 일제가 김성수에게 자기를 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제강점 초기에 매국의 대가로 매국노들에게 귀족자기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 매국노가 아니면서 귀족자기 받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이완용의 아들입니다. 이완용의 아들만, 왜냐하면 이완용의 큰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장손이 자기를 습작했는데 실제로 이완용의 아들 역할을 한 게 이항구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제가 이완용의 아들인 이항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나중에 자기를 줬습니다. 그 외에는 나중에 기족자기를 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써놨습니다. 자기를 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시뻘건 거짓말을 써놓고 그래서 결론은 김성수는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조차도 애국자라고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부를 세웠고 1934년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의 역사 연구는 모두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 어떻게 되죠? 이병도는 졸지에 반식민사학자가 됩니다. 이병도가 졸지에 민족주의 사학자가 됩니다. 손진태는 민족주의 사학자 맞습니다. 손진태는 반식민 사학자 맞습니다. 근데 손진태 이름하고 슬쩍 섞어가지고 이병도를 갑자기 반식민 사학자의 대표적인 예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 곳곳에서 친일파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독립운동가고 성각자고 애국지사로
교과서 곳곳에 모색해놨습니다. 악권은 이겁니다. 천암선에 대해서 천암선은 아까 소개한 100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천암선은 공과 가가 모두 있는데 공과 가를 함께 넣어낸다면 어느 쪽이 클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을 한다면 천암선에게 어떤 상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할까? 천암선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면 친일파죠. 왜 친일파한테 훈장을 주라고 학생들을 선동합니까? 설사 천암선에게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친일을 하기 전의 공입니다. 친일을 함으로써 모든 공이 다 사라진 겁니다.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천암선은. 근데 학생들한테 천암선한테 훈장 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선동질을 합니다. 어떻게 국가가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훈장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뉴라이트가 노리는 거는 친일파에게 훈장 주는 거라고, 건국 훈장 주는 거라고. 천암선은 건국에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훈장 주자는 겁니다. 건국에 기여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훈장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게 사상 유례가 없는 교과서 편집입니다.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승만은. 한 페이지에 빨간 표시가 7군데 되어 있습니다. 7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0몇 번 나옵니다. 이승만 이름만 계속 쓰기 미안하니까 이승만은 다음에 그는. 그라고 표현된 이승만까지 합하면 10몇 번이 나옵니다. 세봤습니다. 역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되게 많은데도 세봤습니다. 일제강점기 편에만 이승만 이름이 42번 나옵니다. 백범 김구 선생 8번 나옵니다. 김구 선생은 8번 나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과서를 쓸 때 임시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비정상적으로 42번이나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비춰보면 거의 동급인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본문에서.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이승만 추종자들인데요. 이승만과 안창호가 일찍이 사이가 나빴습니다. 안창호를 독립운동가라고 부르기 싫은 겁니다. 안창호를 교과서에 거론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라는 이름이 교과서의 본문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교과서 싸움인데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제 내년부터 국정으로 나오는데 어떤 교과서가 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한국사 지필기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로 가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검정제를 전제로 해서 교과서 지필기준 안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학교 증설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설립 등 문화통치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들의 상당수가 조선 총독부의 재정적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한국인들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무슨 얘기죠? 일제강점기의 식민 통치조차도 한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지필기준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지필기준입니다. 다음의 지필기준은 더 황당합니다. 식민지 지배의 토대 구축을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산미정식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세계대공황 이후 대륙 침략을 위해 병창기지화 정책을 전개하였음을 설명한다. 일제의 경제정책에 따라 경제상의 지표의 변화가 보였으나 이는 식민지 숙탈 정책의 일환이었음에 유의한다. 이거는 이전의 지필기준입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쓰라는 겁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민족을 수탈했는지에 유의해서 교과서를 쓰라는 게 지필기준이었습니다. 밑에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교과서 지필기준 안에 따르면
무단통치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서사 사업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강탈해 국유지로 만든 사례가 많았다는 인식이 있으나 그 사례들이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데에 유의한다. 무슨 얘기냐? 일제가 그렇게 수탈적이지 않았다고 교과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동안 일제가 우리를 수탈했다고 교과서에 쓰여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데 위해서 교과서를 쓰라는 겁니다. 수탈하지 않았다고 쓰라는 겁니다. 수탈론을 비판하는 학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교과서에 집어넣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가 몹시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제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